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엔에서는 각국 의회에서 여성들의 숫자가 최소한 전체 의석의 3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30%라는 숫자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여성 과소대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성이 의회에 많이 진출한다고 해서 그 사회 내에서의 여성 위치가 대단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유엔의 권고는 귀담아 들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냐면 오늘 바른정당의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만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혜훈 의원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더불어 5당 체제에서 3당의 대표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당대표 선거 결과 역시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죠. 네, 엊그제였죠. 엊그제. 네, 엊그제. 네, 예.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내년 2월 열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제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체육계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격 제안이라고 하죠. 예. 그러나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북한의 출전 쿼터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쿼터를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단일팀 구성 논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한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IOC 위원이죠. 이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때 남북회담을 무려 22차례나 했다. 예. 이 5달이나 걸렸다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사를 한 거죠. 그리고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한 일부 종목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림픽 전문가로서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만약 이게 이로만 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대박 작품이기 때문에 적극 이제 밀어붙일 요량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하여간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 북한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만, 예,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주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또 슈퍼위크래요. 맨날 네, 슈퍼 수요일 몇 차례 하다가 이번에는 슈퍼 위크인데요. 예, 아예 위크. 네. 슈퍼 먼스는 없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예. 굉장히 힘든 슈퍼위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어떻든 후보자들도 후보자들이지만 또 정치권의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 않다는 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8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조명군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30일에는 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이제 검증대회에 오르게 되죠. 예.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을 제외하고는 한 주 내내 청문회가 열리는 셈인데요. 이 다음 주에도 7월 3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4일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예. 또 5일에는 정현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권은 이를 가운데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이 이제 세 분은 안 된다. 이 3정 패키지로 좀 묶어서 집중 검증 공세를 좀 벌일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맞습니다. 예. 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뉴스가 어디에 더 쏠리느냐? 한미 정상회담에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그 야당 있더라고요. 인사들이 뭐 청문회에 대한 네. 그 뉴스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 물론 뭐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약하게 한다거나 뭐 살살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여론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건데. 자, 추경안 심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죠. 지금 비판하고 있죠. 국민의당이 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그 추경 논의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국민의당은 그 국정 공백을 그 장기화하려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 파트너가 되려 하느냐 이러면서 비판의 수위를 이제 높였습니다. 최은경 민주당 그 원내대변인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그 6월 중 그 추경안 처리에 그 발목을 잡더니 7월 임시국회조차도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 공백을 그 장기화하려는 의도라면서 이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그 추경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 대안 없는 그 양비론에 갇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 파트너가 되는 그 잘못을 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신경전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당대표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합동연설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청와대 비서진들이 주사파로 채워져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셉니다.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그 돈 없는 그 정치적인 비난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른바 그 색깔론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그 첫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 청와대 비서진은 저 전대협 주사파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들었다. 전대협 주사파 비서관들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홍준표 전 지사는 또 그 최근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그 JTBC 회장이 이 중앙일보와 그 JTBC를 그 정권에 갖다 바쳤다는 식으로 말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등이 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그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당권을 쥐게 되면은 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그 신문은 절독운동 방송은 시청 거부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당원들을 향해서 왜 여러분들은 그 신의 한 수, 이 조갑제 TV, 정규제 TV 같이 소위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미디어 방송 구독을 안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구입해서 보고 이념을 다지자.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네요. 이 경쟁자인 그 원유철 신상진 의원이 그 전당대 그 보이콧까지 거론을 했던 이 TV 토론 그 파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하는 순에서 일단 절충을 보았다. 그 MBC 100분 토론에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지사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일단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첫 공식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자리에서 추경의 중요성 그리고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6월 임시국회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추경 처리 그래서 이게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용섭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추경이 이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추경 문제를 장관들 청문회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고 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뭐 야당은 야당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연설까지 했으니까 바로 추경 예산 심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추경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제이노믹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제이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점이 이번에 이제 추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19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예. 지금이라는 것은 6월을 넘기면 안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6월은 다 갔으니까 7월 임시국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6월에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에라도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통과되더라도 이걸 지자체까지 돈이 내려가서 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이제 7월을 넘겨버리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말씀이신가요? 7월 임시국회에서 7월까지, 바로 해주셔야죠. 7월까지가 예. 골든타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직원을 위한 예산은 부적절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무원 증원 문제라는 것이 이게 뭐 추경으로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굉장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다. 예.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은 평균 전체 일자리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21%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8.9%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OECD 국가들은 83명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3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다, 세월호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고요.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적정 수준 OECD가 21%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우리는 8.9%. 근데 예.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학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교육청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공적 부분에 이 공무원으로 취급 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숫자 합하면 이건 숫자는 훨씬 올라간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나라마다 이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다른 나라들은 학교도 이제 대부분 공립학교로 운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 이런 부분도 이제 공공 부분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는 이게 사립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숫자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육아시설도 이제 질 좋은 공공 부분을 확충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보하겠다. 그런 이제 대책을 발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지금 현재의 공무원 증원 예정 요거는 결국은 물러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느 것이 국민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길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어느 나라나 예. 나라가 경기가 침체돼서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늘리려고 하느냐, 기업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민간 부분 창출 이런 얘기하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에 계속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고 민간의 무능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시대적 흐름인 거죠. 자, 그리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지난주 첫 회의 주재를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노동계한테 1년 정도 시간 주고 지켜봐 달라 이런 부탁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30일에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철회해야 된다. 그죠? 예, 저는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오더니만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국민들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일 민주노총 파업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종석 부위원장께서 이 중소기업인들 찾아서 큰 절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올리는 거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부담 이런 것 때문이죠. 노동시간 단축. 그죠? 아닙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큰 절을 올린 것은 예. 지난 6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개최가 됐어요. 예. 가장 큰 행사지요. 예. 제가 기조 강연을 했는데 예. 그날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또 청년 정규직을 10만 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 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거든요. 예. 임금도 10,000원을 올린다더라, 근로시간도 단축한다더라 해서 어려운데, 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날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이런 거에 대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겠네요. 예, 중소기업인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이건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 방안 어떤 거? 검토 단계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생계형 처가법종을 지정하고 또 음식점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율 혜택도 좀 혜택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수수료율을 내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 공제도 드리고 또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이나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일정 부분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든지 또 임대료가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한 한도를 낮추고 계약 경신 청구 기간은 연장해 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올려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만들어야죠. 왜 그러냐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00원으로 올리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사회계층의 매우 어려운 분야인 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 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도출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고당한 사람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근데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일자리 의원에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시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결국은 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왕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뭐 법제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뭐 이런 문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예. 노동시간 단축. 예. 그리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이 3대 현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특히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제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또 통해서 법제화를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맞춤형은 어떤 의미죠? 맞춤형이라는 것은 이제 비정규직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출산휴직을 갔을 때 대체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일이 그냥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절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과 과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보통 월요일 아침 참 많이 막히는데 비까지 조금 내려가지고 더 막힐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7시 41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과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까지 내리는 치열한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차량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양재대로 암사 가는 길 서남나들목 지나 염곡사거리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구룡사에서 염곡사거리까지 밀립니다. 송파대로 잠실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역 전부터 장지역까지 석촌호수에서 잠실역 쪽으로도 답답합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곳곳으로 사고 소식도 계속 들립니다. 왕산로가 시조사 3거리 에서 떡전교 가는 길 사고로 2차로가 차단 중에 있고요. 동호로는 약수역에서 금호터널 입구 방향으로 사고가 나서 1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도 많은데 사고 소식 계속 들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신갈 부근 2, 3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로 뒤로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는 안현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때문에 신천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부터 이제 아주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고요.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정도 비 내려가지고 가뭄 해소가 될 것이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
하는 분석이 더 많죠. 이 지난 2달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일값까지 폭등하면서 정말 이 수박 한 통 사 먹기 어려운 여름인데요. 이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긴 했는데 과연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고 실효성은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요 정도 오는 비 가지고는 뭐 가뭄 해갈에 턱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mm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온다 그래도 예. 해갈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와야 돼요? 전체 지금까지 너무 가물었어요. 예. 한 300mm 내지 400mm 정도가 와야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mm요. 네네. 근데 이게 가뭄이 올해만 이런 피해가 있는 게 아니죠? 네, 2014년 이후에는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은 지속적인 강수량의 부족으로 일단 먼저 기상학적 가뭄이 시작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적 가뭄, 다음에는 이제 생공용수가 차질을 빚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이어졌어요. 결국은 이게 심하면 이제 전염병과 기아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사회 혼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농업적 가뭄, 그 다음에 생물학적 가뭄이요? 네, 수문학적 가뭄입니다. 예? 생물학적이요? 수문학적 가뭄? 예, 생공용수가 부족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농업적 가뭄은 이제 농업 용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수문학적 가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긴다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가뭄도 쉽게 얘기해서 이 단계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농업적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은 생공용수가 문제되는 제한급수 쪽으로 가게 되는 예. 상태,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뭄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예. 지금 이제 경계 단계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 단계. 아직 심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괴로운 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인데 이게 일단은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시급한 것은 양수기를 제공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그럼 하상굴착 등 이런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급수 지원 대책을 이제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민군이 이제 협력을 강화해서 가뭄 극복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가뭄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관정이나 하상굴착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하수 끌어올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있는 물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의 가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리 물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 관정이나 하상굴착 이러한 것들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 예. 이런 것도 이제 끌어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물 부족 지역의 관정 개발이라든지 양수 시설 또 하상 굴착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 전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이제 하천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긴급 대책을 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동시에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 1일이었었죠. 정부가 4대강 6개보를 개방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금강공주보 현장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거 농업용수를 이렇게 어떻게 이 보호 문제로 보호를 통해 가지고 이 농업용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환경단체는
수문을 완전 개방을 하든지 또는 볼을 철거하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농민들은 이제 보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불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볼을 개방을 하면은 환경단체는 녹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농민은 이제 가뭄에 농업용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볼을 현재처럼 상시적으로 이제 개방하기보다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이제 탄력적으로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용수 확보가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는 예. 수문을 닫고 용수 수요가 적은 시기에 이제 수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댐과 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보호 개방을 실시해서 농업 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지금은 수문을 열면 안 되는, 그러니까 보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가능하면은 예. 확보된 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낙동강 그쪽엔 녹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녹조는 사실은 녹조의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녹조는 이제 폐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예. 비료라든지 농약으로부터 지류에서 원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물이 들어와서 예. 물론 지금 보에 속도가 이제 늦어져서 물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높아지는 부분, 예.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강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아하.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보호 자체에서, 유속을 엄청 늘린다고 해서 나쁜 물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좋은 물이 더 나빠지는 경우는 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녹도 하나는 녹조가 있는 그러한 물도 농업용수로는 사용 가능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녹조에서 약간 처리만 하면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군요. 지금 보령댐에는 11만 입방미터 정도로 하루에 공급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당 저수지를 위한 도수로 공사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7월쯤 완료된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장에 가뭄 대책상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뭄 발생 시에 수습에만 치중을 하고 가뭄이 해소가 되면은 그 후에는 모두 잊어버리죠. 앞으로 올 가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대비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가뭄도 이제 매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7, 80년대는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로 우리나라에 가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10년 내외죠. 2000년대 들어서는 주기가 빈번해졌고요. 예. 충남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러한 가뭄재해는 대형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복합화돼 가고 있는데 반해서 대책은 예방 대비보다는 대응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피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진짜 좀 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수 경우에는 4대강에 예. 홍수 통제소를 만들어서 예. 홍수에 대한 부성과 예경보를 잘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가뭄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예보를 예.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없고요. 예. 또 종합적인 가뭄 정보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 발생을 하면 지금처럼 예. 양수기를 동원하고 급수 지원 동원하고 예. 이러다가 가뭄 수습에만 집중하다가 비가 오면은
그냥 스탑을 하고 예. 위험관리 시스템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